어서 먹어보라는데 뭐 하고 있니? 네가 좋아한다길래 특별히 읍내까지 가서 사온 거다. 제가 환한 미소로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을 권하자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체 행복해야 할 생일날 저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화창한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저희 시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서 개나리며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날 아들의 전화를 받으니 유난히 반갑더군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죠? 아들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벌써 얼굴을 못 본 지 몇 달이 지나서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었거든요. 아휴, 우리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도 별일 없지?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효중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5살 배기 손주 효중이가 할머니를 찾는다니 당장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 그럼 당연히 할미가 우리 효중이 보러 당장이라도 올라가야지. 언제 가면 되겠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면 어떨까요?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아들네 뭘 준비해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효중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잘 먹던 밑반찬들도 손에 꼽아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기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시금치랑 물을 뽑아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깨랑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 고소하게 만들었고 무생채는 새콤달콤하게 양념했지요.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생각해 보니 김치가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담근 포기김치와 깍두기를 큰 통에 넉넉히 담았습니다. 적당하게 익어 시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된 김치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설렜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장조림도 빼놓을 수 없었지요. 소고기 장조림을 간이 촉촉하게 배도록 은근히 졸여서 만들었어요. 손자가 잘 먹는 메추리알도 잔뜩 넣었습니다.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면 짭조름한 간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밥이 절로 들어갈 맛이었지요. 아들이 학창시절에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면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했다던 말이 생각나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효중이를 위한 선물도 장만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장난감이랑 색칠 공부책을 샀어요. 손주 녀석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 기대됐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 가방이 터질 듯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가벼웠습니다. 아들네 식구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을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났거든요. 출발하는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신경 써서 단장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지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모두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꽃단장하고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시나 보네. 서울 아들네 가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네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 요즘 애들은 할머니를 귀찮아 한다던데 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니. 아들이랑 손주랑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잘 쉬다 오세요.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건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에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있으니까요. 며느리와는 아직 대면대면하지만 제가 좀 더 살갑게 노력하며 친해져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로 5시간이라는 긴 여행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효중이 얼굴을 떠올리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손주 보러 서울 가는 길이에요. 아주머니는요? 저도 딸 보러 가는 길이에요. 손주 보러 가시는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알죠. 얼마나 설레세요? 그렇게 다른 할머니와 손주 자랑하면서 가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느라 어깨가 좀 아팠지만 곧 우리 효중이 얼굴 볼 생각을 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효중이가 할머니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아들과 며느리는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들떴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기대감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죠? 고생은 무슨. 우리 손주 보러 오는데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 다들 잘 지냈지? 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는 며느리 수키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도 고개만 살짝 돌려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한마디만 던지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효중이는 어디 있니? 효중이요?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아들이 부랴부랴 효중이를 불렀어요. 효중아, 할머니 오셨다. 인사드려야지. 그제야 방에서 효중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가 그새 또 많이 큰 것 같았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행동도 의젓해졌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효중이. 할머니가 효중이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많이 컸네, 많이 컸어. 그러면서 손주를 안아보려고 다가가는데 아이가 금방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민망한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서요. 손주를 보려고 몇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도 손주가 게임에 빠져 얼굴 보기 힘들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무거운 가방을 풀어서 준비해 온 밑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이랑 무생채 해왔고 김치도 맛있게 익은 걸로 가져왔어.
그리고 너 어렸을 때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도 해왔다. 아들은 반가워하면서 웃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에는 관심도 없어 보여 좀 민망하더군요. 아, 그리고 효중이 선물도 가져왔다. 자동차 장난감과 색칠 공부책을 꺼내 보이니 그제야 효중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가지고 놀더니 금방 시시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비싸고 좋은 장난감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장에서 사간 건 별로인가 보더라고요. 손주도 마음껏 안아보고 아들 며느리와 밀린 얘기도 나눌 생각에 밤잠까지 설치며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어요. 저는 은근히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온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뭘 차려주려나 싶었지요. 저는 계속 맞벌이하는 애들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아들네 오는 것을 일부러 자제했었어요. 그리고 주로 아이들이 시골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들네서 밥 얻어먹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거의 처음 오는 거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뭐라도 준비했을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수키야,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며느리가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저녁? 간단하게 먹으려고. 내가 준비해뒀어.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한데 다음 순간 며느리가 식탁에 내려놓은 음식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이걸로 드세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설거지도 필요 없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아니, 이게 멀리서 온 시어머니한테 차려주는 저녁상이라는 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기 마누라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저녁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간편하고 맛도 괜찮거든요. 어머니도 어서 드셔보세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멀쩡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마치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전혀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고작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사흘 동안 정성껏 채비해서 5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온 건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식탁에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컵라면을 뜯고 있었지요. 효중이도 이런 걸 먹니? 제가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네, 효중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밥 해주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생각 없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고작 5살 아이에게 그런 걸 먹이면서 좋아한다고 하다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지 갑자기 제가 가져온 밑반찬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반찬도 많이 해오셨으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제가 얼른 즉석밥 돌릴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면서 말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거랑 컵라면이면 충분히 배불러. 괜히 반찬 여러 개 꺼내봐야 일만 많아지잖아. 그 말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런가. 결국 저도 자리에 앉아 억지로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밥 차리기 싫으면
제가 준비해 온 반찬으로라도 먹으면 될 텐데. 며느리는 그조차 꺼내 먹는 걸 귀찮아했어요. 그 순간 반찬을 만들며 즐거워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그런 제 마음이나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식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효중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린이집은 재미있고? 제가 손주를 바라보며 묻자 효중이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효중이 라면 식기 전에 빨리 먹어. 그러면서 아이한테 관심 보이지 말고 라면이나 먹으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낯빛이 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애가 있는 앞에서 성질내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 체한 것 같더라고요. 대충 밥을 먹고 나자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만 제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말을 걸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다음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아예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예전에 제가 시집살이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어머니 드실 음식에는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저에게 한 행동은 대접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꼭 융숭한 대접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냥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하나라도 제 손으로 만들어 내놓았다면, 아니, 뜨끈한 쌀밥이라도 한 공기 내놓았다면 그렇게 괘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하고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상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어요. 엄마, 좀 더 계시다가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파트 상가에 설렁탕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도 가서 할 일이 있다. 며느리는 제가 간다는 말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손님이 떠나는 것처럼 후련해하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잠까지 설치며 기대하고 찾아갔던 아들네 집에서 그런 홀대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가지 말걸. 괜히 마음만 상했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버스가 한참을 달려 도시를 벗어나고 익숙한 풍경이 나타날 때까지도 제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며느리가 삼각김밥을 내놓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가슴을 쓰리게 했어요. 편하다고? 시부모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면서 편하게 먹는 게 좋다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버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니 전날까지 그렇게 설레던 마음이 무색하게 모든 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싱크대를 보니 아들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떠올랐어요. 일부러 장까지 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혹시 며느리가 밥하기 싫어 그것마저 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다시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밀려와 씁쓸했어요. 환영받지도 못할 걸 뭐가 좋다고 그리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몇 시간이나 걸려 찾아갔는지 저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져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서산댁이 마시를 왔어요. 서산에서 시집와 붙여진 별명인데 평소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까이 살며 서로를 지켜봐온 터라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이었지요.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신나서 서울 가더니 막상 다녀와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서산댁.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내서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서울행을 준비했고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를 안고 돌아왔는지 전부 다 털어놓았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몇 시간을 버스 타고 간 시어머니한테 내놨다고? 서산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설거지 귀찮다고 내가 해간 반찬도 못 먹게 했다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명절 때마다 손주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랑 아들 생일에는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없는 돈이지만 송금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하다 보니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산댁이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달래주었어요. 속상할 만하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런가 봐.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말할수록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에는 서러운 마음이 컸는데 얘기하다 보니 분노가 더 솟구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건 아들놈이야. 지 어미가 그런 취급받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니까? 결혼하더니 마누라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 서산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마누라 손바닥에서 놀아나느라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농사 짓느라 골병이 들어도 자식 밥 한 끼 못 먹는 일 없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낸 일, 아들 결혼할 때 감격해서 남몰래 눈물 훔치던 일. 그런 일들이 떠오르니 더욱 서럽더군요. 근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서산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그냥 안 넘어가면 뭘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시어머니를 우습게 볼 거야. 이번 기회에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제대로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자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나를 만만하게 볼 텐데. 계속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살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자 뭐라도 하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에게 진지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서산댁이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래야 며느리도 정신을 차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점점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자고요. 그래서 서산댁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푸대접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고 아이들을 불러들일 궁리를 했어요. 그때 2주만 지나면 제 생일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서산댁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더군요. 생일 밥을 먹자며 아이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 제가 받았던 그대로 며느리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런 궁리를 하다 보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밀하게 저만의 복수를 준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서산댁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탁해 도와주기로 했지요. 그래도 막상 생각하던 걸 실행에 옮기려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제가 고민하자 서산댁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어요. 왜 안 되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못할 이유가 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받은 만큼만 해줘. 그래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용기가 생기고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당연히 충격받겠지? 그날 밤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생일을 핑계로 아들네 가족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욕감을 돌려주기로 했지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도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 달려온 아이들에게 삼각김밥과 라면만 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하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며느리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평소에 귀하게 모셔두던 제일 좋은 그릇에 삼각김밥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한껏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감정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수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당황할 며느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결심을 하고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말도 전하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을 요량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야 더 효과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능한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에 다녀온 뒤로 계속 생각했는데 말이다. 제 말을 듣더니 아들은 찔리는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수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다, 괜찮다. 어차피 지난 일인데 뭐. 그런데 수키는 평소에 뭘 좋아하니? 보니까 통 요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워낙 간편한 걸 좋아해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설거지도 싫어하고 그래서 자주 배달 음식 시켜 먹거든요. 뭐, 배달 음식? 네, 치킨이며 피자며 그런 거 거의 매일 시켜 먹어요. 아, 요즘은 마라탕도 자주 먹고요. 가끔 제가 뭔가 해 먹자고 하면 번거롭다고 하면서 그냥 시켜 먹자고 해요. 설거지도 귀찮으니까 그냥 배달 온 일회용 그릇에 먹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보아하니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직접 요리는 안 하니? 거의 안 해요. 가끔 라면 끓이는 정도? 근데 사실 그것도 귀찮아해요. 뭘 하든 설거지가 생기니까요. 아니, 살림하는 집에서 설거지 좀 생기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주말에는 가끔 집밥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쉬는 날에는
대충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밑반찬은 사다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자주는 못해요. 주말에는 저도 쉬고 싶으니까요. 그럼 효중이는 뭘 먹고 자라니? 효중이도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품 위주로 먹어요. 애가 그렇게 먹다 보니까 다른 음식은 잘 안 먹게 되고 그런 것만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5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주지 않으면서 매일 배달 음식과 편의점 간편식만 먹인다니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럼 숙희는 요리를 아예 못하는 거니? 못하는 건 아닌데 하기 싫어해요. 결혼 전에는 장모님이 다 해주셨으니까요. 아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며느리의 실체가 보였어요. 원래 게으르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산 게 오래되니 아예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린 아들에게도 그런 것만 먹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삼각김밥을 내밀면서 배짱을 부렸던 겁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 본격적인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2주 뒤면 내 생일인 거는 알고 있니? 아, 맞다. 엄마 생신이네요. 깜빡할 뻔했어요. 내가 미리 연락하길 잘했구나. 올해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너희도 내려올 거지? 마침 주말이라 평소에 신세 지는 이웃들 좀 모시고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구나. 아, 그럼 저희가 내려가면서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어떤 걸로 사갈까요? 저는 재빨리 아들을 말렸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차리고 싶어. 이웃이랑 너희 위해서 내가 솜씨 좀 발휘하고 싶거든. 생일에 내가 직접 정성 들여서 고마운 사람들 맛있는 거 먹이는 것도 뜻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도 힘드실 텐데. 생일에 왜 굳이 직접 일을 하려고 하세요? 괜찮아. 엄마가 특별한 메뉴를 생각해뒀거든. 너희는 그냥 빈손으로 와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점심때쯤 맞춰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빙긋 웃었어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거든요. 아들네를 초대한 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어디서 살지 정해야 했어요. 너무 일찍 사두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당일 아침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골은 도시처럼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읍내까지 가야 하니 시간을 잘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이었어요. 저는 찬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고급 그릇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청아백자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예쁜 반찬 그릇들이 오랜만에 햇빛을 받지요. 이 그릇들에 삼각김밥을 담으면 상상만 해도 기대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할지 벌써부터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서산댁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돼가? 다 계획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오기로 했거든. 그럼 정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만 준비할 거야? 그래야지. 딱 그대로 해줄 거야. 며느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날 서산댁이 동네에서 적당한 사람 좀 모아서 데리고 와. 한 5명 정도? 미리 그날 일 대충 귀띔해 놓는 것도 잊지 말고. 놀라지 않도록 말이야. 걱정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유,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할까? 아들도 당황하겠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느껴봐야 해. 그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서산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하는 거야. 부모라고 맨날 당해도 참기만 하란 법이 있어? 부모도 사람인데.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화도 내야지.
그래야 더는 그런 짓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산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풀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도 맑고 화창했습니다. 마치 제 복수를 축복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드디어 오늘이야. 혼잣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계획대로만 하면 완벽한 복수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그릇들을 준비했어요. 찬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청아백자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귀한 그릇들이라 평소에는 고이 모셔두다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썼거든요. 푸른빛이 도는 하얀 도자기에 섬세한 그림이 그려진 그릇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그릇에 삼각김밥이 들어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놀랄까 싶더라고요. 10시쯤 되자 서둘러 읍내로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각각 10개씩 샀어요. 점원이 좀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드실 거예요? 아니요. 손님 올 거라서요. 점원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에 든 삼각김밥들을 보는 것만으로 복수의 반은 성공한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와서 큰 교자상을 펼치고 그릇도 잘 챙겨 놓았어요. 그리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은 부엌에 숨겨두었습니다. 오후 1시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어 가슴이 뛰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효중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들과 효중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며느리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뭐가 좋을지 몰라서 꽃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전에 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자기 딴에는 시어머니 생일이라서 상냥하게 대하려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고맙다. 어서 들어와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거 케이크예요. 이따 효중이가 생신 축하 노래도 불러드린다네요. 아들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건 고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우로 샀어요. 며느리도 고기 포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냥 빈손으로 오라니까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아무튼 고맙다. 오늘은 내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건 나중에 먹으마. 저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두고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이 도착하면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며느리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음식 준비하신다고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메뉴가 뭐예요? 며느리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그건 나중에 보면 알아.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정말 깜짝 놀랄 거다. 물론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의미겠지만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4~5명의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오늘 이 집에서 생일 밥 먹으러 오라고 했다며? 사람들을 몰고 온 서산댁이 저를 보며 눈을 찡긋거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사람들을 맞으며 아들네 가족도 인사시켰지요. 그리고 커다란 교자상에 모두 둘러앉아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청아백자 밥그릇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삼각김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던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컵라면도 예쁜 사발에 끓여서 담았어요. 국그릇에는 라면 국물을, 면은 따로 접시에 담았습니다. 마치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릇들 좀 옮길게요. 고급스러운 그릇을 쟁반에 담아 밖으로 나오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서산댁은 시치미를 떼고 외쳤어요. 어머나, 그릇이 너무 고급스럽네. 뭐 대단한 음식을 준비했나 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릇을 교자상으로 옮기는 걸 도왔어요. 어머니,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이렇게 고급스럽게 담으셨어요? 며느리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기대해라. 청아백자 그릇들이 교자상에 하나씩 놓일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컵라면이 담긴 그릇들을 놓고 나서 저는 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자, 오늘 제 생일을 위해 특별히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에요. 다들 많이 드세요. 제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각자 앞에 놓인 그릇의 뚜껑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릇의 뚜껑이 열리자 삼각김밥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산댁이 데려온 사람들은 얘기를 미리 듣고 와서인지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릇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삼각김밥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왔어요. 삼각김밥이야. 그리고 이건 라면이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그때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엄마, 이게 생신 음식이라고요? 아들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왔어요. 그래. 왜? 이거 간편하고 좋잖아.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저는 며느리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갑자기? 왜? 뭐 문제 있니? 너는 먼 길 올라간 시어미한테 이런 걸 차려줬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차려주면 안 되는 거냐?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지난 일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이웃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생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가 지난번에 서울 아들네 갔다가 며느리한테 대접받은 음식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며느리가 이게 간편하고 좋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도 맛보여드리고 며느리한테 그날의 보답도 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니 부디 많이 드세요. 저희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아주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뭐라고 한마디씩 중얼거리며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오직 손주 효중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삼각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효중이의 천진한 말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제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수키야, 어서 먹어보라는데 뭐하고 있니? 네가 좋아한다길래 특별히 읍내까지 가서 사온 거다. 제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느꼈던 그 모욕감이 생각났거든요. 엄마,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너희는 초대받은 거니 내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제 말에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억지로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그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날 제가 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됐으니까요. 그날 식사는 당연히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도 며느리는 계속 고개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아들도 뭔가 말을 하려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지요.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마누라 편도 들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며느리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계속 있기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어요. 아니에요.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식구들은 계획보다 훨씬 일찍 쫓기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떠나면서 제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며느리가 그때 저에게 준 모욕감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이 느꼈을 게 분명했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통쾌해야 하는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며느리에 대한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먼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키가 어제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뭘 그리 충격받을 일이 있어?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돌려받은 건데. 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수키가 밤새 울기만 하고 밥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때 내 기분은 안 그랬을 것 같냐? 나도 그날 서울에서 여기 올 때까지 버스에서 내내 울었다. 그건 수키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들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도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한데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렸어요. 엄마, 수키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 왜?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심해져서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해서 응급실까지 갔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리고 효중이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엄마가 계속 우는 걸 보니까 아이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효중이까지 힘들어한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키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망신당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깜짝 놀랄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나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우리 숙희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안사돈이 직접 연락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나 보더라고요. 며칠 후 안사돈이 직접 멀리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숙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안사돈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잘못한 당사자가 사과해야죠. 그게 지금 숙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네, 우울증이요? 저도 놀랐어요. 설마 며느리의 상태가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무게도 많이 줄고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원했던 건 교훈을 주는 거였지 애를 그렇게 괴롭히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효중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계속 아프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도 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뿐 아니라 손주까지 힘들다니. 그건 절대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사부인, 제발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숙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안사돈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효중이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힘들어한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달콤하다는 말이 있던데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뒷맛이 쓰디 쓴지. 분명히 통쾌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 9시가 훌쩍 넘어 아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효중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토하고 설사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가 고열이 난다니. 장염인 것 같은데 탈수도 심하고 의식도 좀 흐려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병원이 어디냐?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오시려고요? 우리 효중이가 아픈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지.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밤차로 서울에 가야 했거든요. 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슴이 떨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손주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큰 병은 아니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밤 11시 차가 있어서 서울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5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계속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손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효중이 어때? 열은 내렸니? 아직 열이 높아요. 수액 맞고 있는데 계속 보채고 있어요. 새벽에 도착할 것 같으니
그때까지 잘 지켜보고 계속 얘기해줘. 버스 안에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손주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며느리와 저의 갈등 때문에 손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픈 게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들어서니 아들이 지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애는? 효중이는 어디 있어? 병실로 옮겨서 링거 맞고 있어요. 수키도 같이요. 아들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갔어요. 효중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손주가 어쩌다가. 저는 손주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며느리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보다 더 심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헬쑥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없던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효중이 상태는 어때? 저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주만 쳐다보며 물었어요. 급성 장염이라고 하는데 탈수가 심해서 입원해야 한대요.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효중이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왔네?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아프다고 해서 달려왔지. 많이 아파? 응. 배가 아프고 토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대야를 가져와서 받쳤어요. 괜찮아, 효중아. 다 토하고 나면 시원해질 거야. 며느리가 효중이 등을 쓸어주면서 달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 아이한테 편의점 음식만 먹이는 걸 보고 모성애가 없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저와 며느리는 효중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하고 대부분 시간을 저희 둘이 함께 보냈지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효중이 돌보는 일에만 신경 썼거든요. 오후쯤 되자 아이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서 잠이 들었어요. 병실이 조용해지자 며느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효중이가 아픈 것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는 스스로 심하게 자책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다 아프고 크는 거지. 네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저도 모르게 위로의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날 어머니 생신에 가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며느리 자격도 엄마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는데 그냥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을 때도 무서웠어요.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음식했다가 타박 들을까봐 겁나고. 뭐, 너 그래서 삼각김밥을 낸 거니? 네. 요리할 자신도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효중이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된 밥을 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며느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어머니, 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요리도 배우고 효중이한테도 제대로 된 밥 해주고요. 며느리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지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주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키야. 네, 나도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제 말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나도 속이 좁았던 것 같아. 어른답지 못했다. 차라리 서운한 걸 담아두지 말고 터놓고 말했으면 서로 이렇게 오해가 쌓이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도 며느리 노릇도 처음이라 우리가 서툴렀나 보다. 제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날 밤 다행히 손주의 열이 내렸어요. 저와 며느리는 교대로 아이를 지켜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정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저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요. 그날 저는 잠든 손주 앞에서 며느리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제야 고부간의 진짜 대화가 오가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다행히 아이의 상태가 빨리 호전되어 사흘 만에 퇴원하게 됐어요. 아프고 난 아이는 또 훌쩍 자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란 만큼 며느리도 엄마로서 성장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도 않고 효중이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날 효중이를 방에 재우고 나오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 뭘 해드릴까요? 뭐, 네가 저녁을 한다고? 그럼 뭐든 좋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다오. 제 말에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뭔가를 뚝딱거렸어요. 그러더니 한참이 지나서 식탁에 차려진 것은 라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충 끓인 게 아니라 계란도 풀고 파도 썰어 넣고 나름 정성스럽게 끓인 게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다른 건 잘 못하겠어서. 아니다, 고맙다. 아주 맛있겠구나. 그날 며느리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비록 라면이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요리학원에 등록해 이것저것 배우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손주를 보러 가면 배운 요리를 해준다며 부엌에서 몇 시간을 뚝딱거렸어요. 그러다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릇을 엎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못하지만 노력하는 것과 못한다고 아예 손을 놓고 외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노력하니 조금씩 솜씨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아직도 김치찌개 하나 끓이려면 1시간이나 걸리지만 노력하는 만큼 하루하루 발전해 갈 거라고 며느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손주 녀석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더는 삼각김밥이라고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요.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리 엄마 최고. 하며 엄지를 척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면서도 뿌듯해하는 게 보이지요. 저도 이제 그런 며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 꼭 저에게 맛보여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제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복수보다는 교육으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려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비록 한바탕 진통을 겪은 후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